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관서악부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관서악부라고 하는 것은 평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3024자의 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긴 병풍 34m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씨 하나를 쓸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글씨는 바로 검여 유희강이라고 하는 분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바로 이 된 이후에 왼손으로 쓴 글씨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반신불수가 된 한 서예가가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왜 이 글씨를 쓰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쪽으로는 오른쪽이 되겠죠. 바로 이 철판과 그림자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분이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십니다. 검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의병들의 구조활동 그리고 의병들을 이동하는 활동을 할 만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자 추사 이후 가장 글씨를 잘 쓴 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태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말년에 자신의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한국 문화를 알릴 것인가에 대한 그 방점을 찍고 죽기 직전까지 바로 이 34m의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안에는요, 평양의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저희 고 지도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관서악부라고 하는 시는 원래 영조실이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강세왕이 쓴 글씨로부터 유래합니다. 최재공이라고 하는 친구가 평안 감찰사로 가게 되자 바로 그의 친구였었던 석복 신광수와 강세왕은 글과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의 우정어린 대서사시는 오늘날 이렇게 그 다음 후하기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평양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때 폭탄이 떨어져서 지금의 평양 모습과 과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지도는 19세기 과거의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립 김선달이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대동강 사이로 많은 배들이 대동문과 대동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방사형이라고 하면 파리처럼 개선문이 하나가 있으면 양쪽에 있는 모든 도시가 이 가운데로 만들어지게끔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도시 구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지도 속의 모습은 과거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평양의 고 지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제 뒤로 무슨 약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관서악부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해석한 바로 이 2채널 비디오 보러 가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2채널의 VCR은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가 낳은 세계적인 한국의 작가 정현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흔히 쌍회 건물하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은 건물을 추고 있는 장면과 그리고 실제 글씨를 기계자수로 옮기고 있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검여 유희강은 한때는 오른손으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서예가였는데요. 반신불수가 된 이후에 결국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34m의 이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현두라고 하는 작가는 이전, 즉 오른손을 썼을 때의 세계를 마치 건물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춤의 세계 속으로, 그리고 왼쪽의 세계는 바로 이 자신이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예 안에 갇혀서 세계관을 완성하게 되는 바로 이 관서악부의 세계 속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기계자수를 보여주고 있는 기계자수 장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 번도 끊지 않고 이것을 연결해서 가는 모습이 실제 이 글씨를 썼었던 장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건무춤을 추고 있는데요. 자, 건무춤이 멈추자 다시 왼쪽에 있는 이 자수의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죠. 오른손과 왼손, 이 오른손의 세계와 왼손의 세계는 이 검열 유희강이 한 번에 보여줬던 세계는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극복하고 보여주고자 했던 한국적인 미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이 검과 같이라고 보이는 바로 이 글씨는요,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유려한 글씨, 그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졌었던 이 철판으로 쓴 글씨,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활짝 열려져 있는 다양한 창의성의 세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설 전시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상설 전시실의 기증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두 개의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조 진품명품에 저희 전임 관장님이 가지고 나가서 저 가격을 얼마에 호가했는지 아실까요? 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저 큰 붓으로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실 수 없는 바로 금강산 한가운데는요, 구룡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룡폭포의 한가운데 30m에 달하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글씨가 1920년 쓰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해강 김구진이라고 하는 어진화사, 즉 임금의 얼굴을 그렸고, 그리고 임금의 서예 선생님이었던 바로 이분이 금강산에 가서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이 조선 땅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륵불이라는 글씨를 썼겠죠. 바로 그 글씨를 썼던 30m에 달하는 큰 세 글자를 쓰기 위해 저 큰 붓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붓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붓 옆에 도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도장은 엄지손톱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가 30m까지 커진다라고 하면 도장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세 개의 인장이 해강 김규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 세 개가 되어있는 낙관인데요. 제 손바닥 크기처럼 아주 큽니다. 바로 이러한 큰 크기의 이 미륵불이라는 글씨, 우리도 언젠가 통일이 돼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바로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바로 백년 지훈영의 일심오검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획이 한 번에 지나가는데요. 왼쪽부터 눌러서 쭉 오다가 한 번 쉬었다가 획으로 뽑아내는 바로 이 되게 대단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붓이 물을 얼만큼 머금었느냐가 바로 이 칼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누구에게 그려준 것일까요? 바로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간송미술관은 지은 전영필의 스승, 바로 이창 오세창이 바로 이 시대 최고의 어떤 그 사진 기술을 가졌던 지운영한테 써주었던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백년 지운영과 바로 이 대필의 주인이었던 김규진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진관을 열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특히 앞에 제 정면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이 유려한 글씨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글씨를 쓰려면 평생 얼마를 연마해야 할까요? 바로 장원급제 자의 시험지입니다. 근데 이때도 재밌는 것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똑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글씨를 쓰다가 중간 단락에서 딱
올라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을 나타내는 제왕, 성상, 임금이라고 하는 글씨를 쓸 때는 바로 이 글씨의 윗머리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 당시의 쪽집게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저것을 올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더라도 저렇게 임금을 높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줘야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 트레버러 에큐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선비들의 옷짐입니다. 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당시 선비들의 물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치 점을 치듯이 쭉 뽑아 쓰는 주간의 글씨로부터 해시계, 그리고 이제 나침반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 행장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자신의 집과 그리고 이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갖고 다니는 그런 통까지 담겨져 있었다고 하니 이 시대의 선비들도 굉장히 다양한 자기 물건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 뒤에 전면에 보이는 저 선비의 그 초록색의 옷차림 보이시나요? 거기에는 알록달록한 어떤 꽃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사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장원급제자, 그 해에 한 명의 장원급제자만이 어사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어사화를 받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사화 안 받고요. 저는 그냥 맛있는 거 까먹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이 행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한옥 두 채는 여성들이 살았던 안방과 남성들이 살았던 사랑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방에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선비답게 완상문화,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방구류가 담겨져 있는데요. 과거 선비들은 내 무릎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붓을 쓰는 붓이라든가 붓을 올려놓는 필세, 그리고 먹이라든가 그 먹을 갈기 위해서 쓰는 물을 담는 연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세상에 많은 관심사들을 담았는데요. 특히 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 손바닥만한 크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그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적을 물에 탁 담갔을 때 물이 뻘뻘뻘뻘 하고 들어갔다가 더 이상 기포가 나오지 않으면 딱 꺼내가지고 뭐죠? 바로 이 물과 먹을 만나게 해서 결국에 갈아 쓰는 용도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 연적에는 다양한 형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금강산에 가고 싶으면 금강산 연적, 내가 바로 이 장원급제자가 되고 싶다면 물고기가 탁 튀어오르는 등록문의 어떤 그 물고기 연적, 그리고 어제 만났던 기생의 무릎을 만지고 싶다면 무릎 연적, 바로 이러한 다양한 여행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바람,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군자의 어떤 모습과 더불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성들의 사랑방은 주로 지금으로 보시면 이 책방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서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바로 여성들의 안방은 주로 자수를 하거나 이 안에서 담소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어떤 꽃과 나비들을 만드는 바로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꽃과 나비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수놓아져 있는 바로 이 머리병풍을 이 옆에 놓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방에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성들의 규방 문화가, 그리고 사랑방 안에는 바로 이 과거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남성들의 사랑방 문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면에 보시고 있는 4점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자, 이 4점의 초상화 가운데 이 둘과 이 둘이 직업이 다릅니다. 배에 쌍학이 있다면 바로 오피셜, 문과에 급제한 문관들을 이야기하고요. 배, 즉 흉배 안에 짐승이 있다면 이들은 솔저, 바로 무관에 급제한 바로 이 창과 칼을 휘두르는 무관입니다. 말 그대로 이 흉배 안에 어떤 동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관이냐, 무관이냐가 결정되는데요. 바로 이 문관 추상화와 무관 추상화를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한국의 추상화는 서구와 다르게 배경을 그리지 않고 이 배경을 여백으로 남겨주거나, 그리고 저 안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독 추상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국 추상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고려 불화의 영향 속에서 피부를 뒤에서 칠하고 눈코입을 앞에서 칠하는 배채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추상화는 조금 더 이 피부색이라든가 눈코입의 표현에서 정밀하고 세밀한 그 정신까지도 그대로 옮겨놓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전신, 화가의 어떤 마음이 결국 이 대상에 닿는다라고 하는 그 전신 사조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신체 발부, 소지 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는 단 하나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정신이 바로 이 추상화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문인 추상과 무인 추상, 확실히 얼굴의 표현만으로도 이들이 바로 이 사랑방에서 글만 쓰던 사람인지 밖에서 이 창칼을 휘두르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국보급 악기에 해당되는 편경과 지금 편종실에 와 계신데요. 제 뒤에 있는 편경이라는 악기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것을 저만큼 만들려면 산 하나를 깎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던 그 악기인데요.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악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중국의 고악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인데요. 세종 시기까지 바로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율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악학괴법은 바로 이 편경과 편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악기의 다양한 두께를, 즉 옥의 두께에 따라서 이 하늘이 내려줬던 음의 어떤 그 절대 기준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거대한 악기가 편성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악기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작고 좀 더 연주하기 쉬운 방식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보급 악기, 바로 이 편경은 벌써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경 앞에 있는 편종과 그 앞에 있는 그 조선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불리는 오공금, 즉 5개의 그 구멍이 나 있는 오공금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자실, 그 가운데에서도 고려청자와 분청사기가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있는 이 유려하고 수많은 이 분청사기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려 청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귀족과 일부 왕족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바로 이 개국 이후에 많은 국그릇과 밥그릇 같은 철이나 돈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국경을 수비하는 목적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밥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 그릇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세종대왕은 자기소, 즉 유약이 칠해졌었던 자기를 만드는 곳을 약 300여 개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었던 이 사발들을 우리는 막사발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리규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조선에는 바로 이렇게 자연을 닮은 도자기가 있어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 기준으로 삼았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막사발로 불렸던 것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의 국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있는 바로 이 분청사기는 일본이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도공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도 일본 문화가 도자기 문화를 꽃피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바로 그 도자기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떠실까요? 굉장히 그 정제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고 마치 지금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바로 이러한 형태들 안에 진짜 민초들의 창의력과 자유로움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